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1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공부를 하면서 어렵거나 하는 것들은 논법.com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 등에 뭐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셔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력이 쑥쑥 늘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다 찍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도 조금 더 정리정돈을 하고 할 생각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문제고요. 이거 중앙대 기출 문제네요. 가나를 각각 고려하여 다에 나타난 논지를 비판하시오. 다를 비판하라고 했는데 제시문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포인트가 아주 선명해요. 이건 이런 형태의 문제는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길게 쓰면 분량이 넘어버려요.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가 의도한 바를 간단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분명하게 딱 잡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의 논지를 비판하라 그랬으니까 다의 논지를 찾아야죠. 자, 논지라고 하는 것은 논지가 그죠? 논리할 때 논자에 지자가 가리킬 지자입니다. 이렇게 손수변에 손가락 지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리킬 지자예요. 논리의 핵심,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유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러니까 그게 논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고 구조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 사고 구조를 간단한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만들면 논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의 논지를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다의 논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플라톤의 모방론을 거론한 것은 예술의 공통적 특성으로서 모방의 신비를 친절히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아니었다. 플라톤의 모방론,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본질. 근데 모방은 어때? 이데아의 모사죠. 서양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플라톤은 가장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플라톤이 볼 때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오늘 요즘과 같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우리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의 본질인 어떤 지적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도약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외우고 암기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건 어떤 교육의 본질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오늘날과 같은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플라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의 모방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모방의 대상과 결과는 성질 장소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죠? 모방의 대상은 어때요? 대상은 원래 거잖아. 원본이잖아. 원본을 모방한 게 어떻게 원본이랑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둘의 관계다. 그래서 모방 이론은 관계를 설명하는 일은 최대의 과제로 삼는다. 그러나 플라톤은 문학적 모방의 대상은 훌륭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문학적 모방이 플라톤이 뭘 이야기했죠? 시인 추방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놈의 시인들이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고 변형시킨다. 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방의 결과도 결코 훌륭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모방은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한다. 진리를 감춘다. 뭐 요걸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의 인식론 내지 형이상학 기본 전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성질의 것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그의 형이상학은 관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무상하고 무질서하고 복잡다단한 이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여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 질서와 조화가 실현된 관념의 세계가 존재한다. 관념이 곧 진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것, 영혼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켜요. 여기서 관념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뭔가 우리가 자각하고 감각할 수 있는 어떤 걸 넘어서는 어떤 초월하는 어떤 본질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세계에 대한 관념, 곧 진리의 세계는 철학, 특히 플라톤식의 어떤 기하학적 철학으로서만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은 그 진리의 모습에 타락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의 어떤 모습은 어때요? 타락된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뭐죠? 본질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방의 결과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술 또한 마찬가지로 철학이 될 수 없어요. 철학, 즉 철학은 같은 거죠. 진리, 본질, 그죠? 관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가 해당되는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적 모방은 진리로부터 사람의 정신을 멀어지게 만든다. 따라서 순전히 사람의 감각 기능을 교묘히 현혹시켜 어리숙한 사람의 경탄을 자아낼 뿐이다. 그러한 모방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니 한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방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술적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를 말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이네요. 그죠? 그래서 가가 말하려고 하는 논지를 정리하면 모방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방은 진리에 도달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모방이 그 진리에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본질을 왜곡하고 어떤 감각하고 환영에 뭔가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인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뭔가 대상을 묘사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교모의 우리의 감각은 현혹시켜서 사람의 어떤 경탄을 자아낼 뿐 진리, 본질, 관념, 철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글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모방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방하는 것에서는 어떤 본질을 왜곡하고 인간의 감각을 교모히 현혹시켜서 감탄을 제한하는 어떤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판하려면 어떻게? 아니다. 모방으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모방이 인간의 어떤 감각, 진리 이런 것들을 왜곡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비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를 찾아내야 그 논리를 비판할 수 있는 어떤 말을 만들어 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가나를 고려해서 비판하라 그랬으니까 가나는 어떤 점에서 비판의 논리를 제공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시면요. 세잔느의 그림은 결코 과학의나 전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 세잔느의 과학은 어때요? 세잔느의 그림은 과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잔느의 그림, 즉 사물을 모방하는 어떤 그림이라는 모방하는 행위가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 탐구 방법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이 진리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오히려 모방이 진리나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보거나 시를 읽거나 하면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진실에 다가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파리에 있을 때 그는 매일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그래서 풍경학의 지질학적인 어떤 구조를 조사하기도 했고 기하학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테니스 선수가 공을 칠 때 게임의 규칙을 따르듯이 화가는 붓질을 하는 과정에서 원근법이나 기하학, 색채 같은 그런 규칙, 원칙들을 정확히 숙지를 해야지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 자율성과 절대적인 충실성으로서의 자연뿐. 바로 그것이 세잔느가 모티브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잔느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서 그렸어요. 르네상스 시기에 원근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림 그렸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화실에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인상파, 낭만주의 계열 사람들은 물감, 그림을 들고 이젤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렸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관찰하고 꼼꼼히 챙겨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시각각 햇빛의 강도가 변하고 시시각각 모든 사물의 어떤 모습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걸 그린 것이 어떤 인상파의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딱 풍경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내에서 그렸고요. 이렇게 인상파의 화가들이 그림을 주로 안에서 그렸다니까. 밖에서 그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변하더라. 그래서 변한 걸 어때? 화표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세잔느라든지 고흐라든지, 그죠? 자, 그는 풍경, 지형의 골격을 그린 최초의 목탄 스케치를 채우기 위해 그림의 각 부분을 칠하기 시작했다.
이미지가 채워지고 연결되어 뚜렷이 나타난과 동시에 서로 잘 어울리는가 싶더니 어느 한순간 단박에 그림이 완성되었다. 풍경은 나를 통해서 스스로를 사유하며 나는 그것의 의식이다. 그러니까 풍경과 나의 어떤 의식,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죠? 예술은 본능적 욕구나 훌륭한 취미에 의해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현 과정일 뿐이다. 마치 언어의 기능이 우리에게 혼돈된 방식으로 나타난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스케의 말을 빌리자면 화가의 임무란 창조적인 눈으로 객관화하고 투영시키고 포착하는 일. 그래서 화가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가 그리는 것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내에서 뭔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언어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이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속임수가 아니다. 세자는 그 자신의 말처럼 이제까지 전혀 그려진 적이 없었던 것을 완전하게 그림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뭐야? 이제까지 전혀 그려지지 않았던 거,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이때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던 그 대상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끈적끈적하고 애매한 겉모습을 입고 그 외양을 뚫고 그들이 제시해 보이는 사물로 곧장 다가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특정한 관점과 기준에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위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눈,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술가들은 보여주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시인은, 화가는, 그리고 영화 작가는. 왜요?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것,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잔인함, 이런 것들을 어때? 예술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모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삶의 진실들 혹은 어떤 본질들을 드러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학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단 예술가적인 어떤 정서, 예술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자기만의 어떤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에 대한 예민한 어떤 감각, 어떤 징후들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읽는다면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을 좀 더 다르게 보는 어떤 관점들을 포착해낼 수 있을 겁니다. 화가는 만일 그가 아니었더라면 의식의 각기 분리된 삶 속에 갇힌 채로 있었을 것을, 즉 사물을 담는 요람 외양의 떨림을 가시적인 대상으로 재포착하여 적합하게 변화시킨다. 어때요? 화가가 아니었다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화가가 예민한 어떤 감각으로 뭘 한 거예요? 대상을 재포착해서 적합하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해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에서 어떤 세잔느의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술작품은 단순히 모방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논리인데, 가는 어떤 점에서 비판을 하나요? 가는 어떤 점에서 비판? 아니다. 예술가는 삶의 진실, 오히려 모방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은폐된 것을 또 한글이 안 쳐지네요. 은폐된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은폐된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술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따라서 다의 플라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고 감각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보는데, 이 말은 타당하지 않다. 가에서 말하는 세잔느는 오히려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준다라는 점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어떤 방법, 수단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맥락에서 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다 제시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제시문이죠. 그죠? 나 제시문 한번 볼게요.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인공적 기술, 즉 인간에게 쾌의 감정을 제공하는 인공적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뇌를 전기로 자극해 쾌의 감정을 제공하는 기술은 가장 최신의 인공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오래된 인공적 기술이다. 그러니까 인공적 기술에 대한 이야기 하네요. 그죠? 특히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인공적 기술로서 어떤 유의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함만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제시문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술은 시각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이다. 음악은 청각을 통한 기술이다. 오페라, 영화, 시각, 청각 종합하여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준다. 춤은 육체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즐겁게 해준다. 어찌됐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거네요. 그렇게 즐겁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술은 무언가를 위한 예술. 그것은 바로 뭐냐? 번식과 생존이다.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죠? 예술은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대. 예술은 번식과 생존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해주는 인공적 기술이다. 번식과 생존. 이게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윈은 아름다움이란 종족 번식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다. 자, 생식기, 꽃이 생식기죠. 아름답잖아. 왜 아름답다고 느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꺾어서 여친한테 준 생식기를 주는 거야. 우리는 자, 아름다운 여성에 대해서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그죠? 왜 텔레비전에 연예인을 봐요? 아름답기 때문에 봐요. 아름다움은요, 인간을 유지시켜주는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미학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존재예요. 자,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봐.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성들이 남성에게 반하지 않고 여성에게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는 망해요. 그러니까 어떤 섹스 어필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없었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과도하게 어떤 나타나면 문제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은폐하려고 하는 순간 인류는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것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은폐하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소수가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들레 쐐기풀 같은 바람에 의해 수정되는 꽃, 그죠? 그 아름다운 빛깔, 이런 곤충이 지구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때요? 꽃은 아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뭘 해요?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윈은 미적 감정을 포함하여 슬픔, 노여움, 사랑 등의 감정에 대한 자신의 논의가 인간을 포함한 생물 일반에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술이 미적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다윈이 살았던 서양 근대의 대표적 관점이었다. 따라서 생물 일반의 미에 대한 논의가 인간의 예술에도 타당하다는 점을 다윈 스스로 인정하리라는 예측에는 무리가 없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회를 혼란시킨다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원이다. 예술은 인류의 존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를 이야기하네요. 자, 다는 어때? 다는 예술이라는 것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교묘히 현혹시켜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술이 없었다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 인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는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나요? 다는 예술을 통해서 인간은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예술은 인류의 생존,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뭐 대략 이런 맥락의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이 넣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판을 할 때 다에 나타난 플라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에 불과하고 어떤 본질을 왜곡시켜서 인간을 혼란하게 만드는 문제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가에 따르면 오히려 이 모방을 통해서 예술가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고 은폐된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실에 다가갈 수 있고 나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며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오히려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플라톤이 예술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점은 타당하지가 않다. 비판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글을 구성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방식으로 비판해야 될지 대략 감 잡히시죠?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1강 비판 8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